지저분한 것이 건강하다. 1990년대 알레르기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에리카 본 무티우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항상 위험인자만 찾아왔는데 이제는 예방인자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그녀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연구들과 손을 잡고 시골 어린이의 알레르기 발생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풀집 먼데기 곰팡이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즉시 축사 공격의 효과는 그야말로 대단했다. 농가 어린이가 생후 1년 동안의 소와 접촉을 하고 가공하지 않은 생유를 마신 경우 전식과 알레르기의 발병 확률이 75%나 감소했다. 어머니들이 임신 중에 매일같이 축사에 있었다면 알레르기 발병률은 그보다 더 낮아졌다. 이들 농장 어린이 중에는 단 한 명의 전식 환자도 없었다. 온종일 농장에서 머무는 어린이는 일정 시간만 농장에서 일하는 어린이보다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 물론 동물이 함께 있을 때만 해당된다. 곡식만 재배하는 농가 어린이는 예방 효과가 없었다. 물론 그들 중에 이웃 농가에서 짠 생우유를 마셨다면 예외다. 저온에서 살균되지 않고 농가에서 막 짠 신선한 우유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타이밍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생후 1년 안에 혹은 이렇게 더 좋은 결과, 반면에 어른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농장가는 누구는 남성이 농장에선가 결혼해서 농장에 거주할 때는 몹시 나쁜 결과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도시 사람이 시골로 이사해서 동물을 키울 경우도 그렇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알레르기 위험률이 갑자기 2.5배나 증가했다. 이를 통해서 학자들은 생후 1년 동안의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예방인자는 정확히 무엇일까? 박테리아, 바이러스, 미생물, 여러 차례에 걸친 실험 결과 건강한 어린이에게는 박테리아 소위 뇌독소가 가장 흔하게 발견되었다. 뇌독소는 사람의 피 속으로 침입하여 열을 유발하고 면역 체계의 세포 활동을 가속화한다. 뇌독소는 가장 적은 양으로도 생물학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연구는 상당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면역 체계는 성숙하는 과정에서 병을 유발하는 병균에 감염될 때 뿐만 아니라 지저분한 것에서 세균과 접촉할 때에도 강화된다. 이것은 이물질에 대해서 면역체계가 단련되기 때문이다. 면역체계가 초기에 지저분한 것을 접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알레르기 발병은 그만큼 상승한다고 할 수 있다. 약간의 분유 냄새를 맡으며 호흡하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라고 에리카 폰 무티우스는 말한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알레르기 학자 아텔리오 보노는 2001년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알레르기 정상회담에서 구유에 있는 아기의 수 영상 필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알레르기 예방법을 알고 싶으면 2000년 전을 떠올리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축사에서 태어나셨고 그 옆에는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모님은 흡연자가 아니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전제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전자보다도 중요한 환경 다루기. 갓난아기 때나 유소년기의 인간의 장기는 성숙 과정에 있습니다. 이 시기만 발달창이 열리고 나중에는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는 외적 영향에 의해서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유전자 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식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유전자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한 속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 신경세포가 같은 유전 정보를 지녔다고 해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유전자의 활성화는 저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활성화는 중대한 차이점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유전자만으로는 파악될 수가 없다. 인간 유전인자의 비밀에 대해서 알리게 될 때 가장 놀라운 것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3만 5천 개의 유전자가 이 지구상에 사는 60억 인구의 유전자와 완전히 같은 경우가 99.9%가량 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많나? 그렇다면 우리의 개성은 남은 겨우 0.1%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 정말로 인간의 개성은 이렇게 미미한 걸까? 그렇네요. 정신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신호로는 스트레스, 기쁨, 두려움 같은 강점도 있다. 특정 감정도 있다. 특정 감정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몸에는 곧바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전달물질이 나오고 호르몬이 형성되며 새로운 신경 연결이 시작된다. 그 후에 모든 생각은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를 알아내어서 세포는 작업하기 시작하고 단백질은 조합되어서 전달물질이나 호르몬으로 분비된다. 그러면 지금 생각한 대로 몸에 전달한다. 여기서 정신은 직접적인 원료가 된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말이다. 기차가 연착하면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는 화를 낼 테고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균형은 깨어진다. 그리고 좋아하는 운동팀이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한 골을 넣어 미칠 듯이 기쁘다면 생화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전과 달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갈등을 참거나 성생을 할 때도 적용이 된다. 긍정적이거나 긍정적이게 된다는 거죠. 본인의 의지가 강해야만 유전적인 봉쇄를 극복할 수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새로 얻게 되면 내 구조에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테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굳어지게 된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경험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 전달 물질을 배치하고 관심사가 직접 유전자로 전달되도록 면역 체계가 이러한 게임을 지배한다. 면역 체계는 열을 유발할 수 있다. 혹은 염증 유발에 상응하는 유전자 코드를 읽어내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낸다. 얼마 전 스위스의 학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농가 축사의 예방 효과도 이러한 능력에 근거하는 것을 증명해냈다. 신호 폭죽을 울리면은 유전자의 자체 수용체가 형성되고 이물질에 의해서 좀 더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면역체계 알레르기 대비 태세는 현격하게 둔화된다. 내 독서가 농가 어린이의 침대 시트와 베개 많이 스며들수록 염증을 일으키는 전달물질의 생산이 그만큼 줄어든다. 지나치게 촉진되려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유소성을 지니고 있다. 제2의 자, 우리의 뇌. 우리는 진화 발달 과정에서 면역체계의 발달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제2의 학습 시스템인 인간의 두뇌를 관찰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뇌는 경험에 의해서 반응할 뿐만 아니라 경험이 필요하다.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한 뇌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능력은 이미 우리의 유전자에 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발달시키려면 어린 시절 주변 환경에서 수많은 자극을 받아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뉴런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면역학 교수 코헨은 설명한다. 뇌는 개개인의 근원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코헨은 이 시대의 농구 영웅 마이클 조던 5명을 복제하여 농구팀을 만든다는 가상을 해왔다. 그러나 마이클 조던이 5명이라도 팬들은 실망할지 모른다. 마이클 조던의 클론들은 각자 다른 뇌를 개발하기 때문에
원래 마이클 조던과 같은 지능을 지니지 않았거나 농구에 대한 열정이 없거나 어쩌면 농구에 아예 관심도 없을지도 모른다. 인간의 개성은 뇌의 생물학적인 개성에 따라 발달한다. 뇌와 면역계는 두 가지 개성으로 형성된다. 이 두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삶에 적응하여 살아남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기록한다. 뇌와 면역계는 각자의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로 비유하자면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한 옷을 디자인한다. 뇌처럼 면역체계도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에 따라서 면역체계가 결정이 된다. 5명의 마이클 조던은 생각도 다르겠지만 각자의 항체도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5명의 조던. 예방주사보다 효과적인 실제 감염은 우리의 면역체계는 기억기관으로서 중요한 인상들을 기억하고 간직함으로써 좀 더 현명해진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러가지 박테리아와 접촉하고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 이렇게 포유형들은 수용체를 지니게 되고 이래서 바이러스를 금세 판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서 두 번째로 감염될 경우에 면역체계는 양적으로 훨씬 다부지게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되어 침입자를 쉽게 감지해낸다. 게다가 첫 번째 감염에서 다음 침입을 효과적으로 묻힐 수 있는 T기억세포와 B기억세포가 선발된다. 그 첫 번째 감염에 의해 예방주사의 효과는 이와 같이 기억효과에 근거하고 있다. 약한 바이러스나 죽은 바이러스를 피부에 주사하여 면역기로 하여금 인식하고 싸우게 한다. 예방주사가 잘 작용할 경우에 병이 나지 않으면서도 주사된 병을 기억하고 면역기억은 형성된다. 그렇다 해도 기억은 완벽하진 않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억력은 변화할 수 있는데 기억력이 희미해지거나 완전히 사라져 실제 병균에 대처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질병에 의한 자연 예방법보다 예방주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극복한 효과적이 않다. 우리는 평생 몸소 직접 체험한 승리와 패배에 대한 손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지식 대부분은 시험만 치르면 다시 기억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실제 감염은 예방주사보다 더 효과적이다. 완벽한 경험은 오로지 질병을 통해서만 전달된다고 런더의 면역학자 그레임 북은 말한다. 이것은 질병을 통한 자연예방에 대해 일반적으로 예방주사에는 몇 차례의 추가 접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면역력 향상의 비밀은 모든 포유 동물은 염증이 있을 때 체온이 상승한다. 학자들의 병이 나도 체온이 상승되지 않는 동물 같은 다른 냉형 노을물의 햇빛 아래에 자 그랬더니 이런 것들도 39.5도를 상승시켰다. 이는 인간 같은 체온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였는데 생기로서는 상당히 고온일 것이다. 그리고 면역체계의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채식된 림프절을 주사했다. 효과는 엄청났다. 열오르자 지들의 면역세포 수가 2배로 증가하니 림프절로 밀려 들어왔다. 갈수록 많은 면역세포가 림프절에 모이는 것은 감염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면역지 저항의 식세포는 많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일부 침입자들을 분해하여 그 일부로 하여금 면역저항의 물질인 T세포, B세포를 탐구하게 된다. 침입한 병균들을 파해서 해가 없게 만드는 가장 적합한 T세포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고 B세포는
가장 알맞은 항체를 생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빠른 작업을 통해서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한 몸에 열이 나면 날수록 리무졸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열공포증이라는 말은 부모들의 비현실적인 두려움을 일컫는 학문의 용어다. 자녀의 체온이 급상승하여 이마가 불덩어리가 되고 몸이 축 늘어질 경우에 부모들은 대부분 불안감에 쌓일 것이다. 그들은 공포감을 느낄 때고 사랑하는 어린 자녀에 대한 근심으로 자존심을 잃고 안절부절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 많은 부모는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불덩이가 된 자녀를 등에 둘러엎고 급하게 가까운 응급실로 향할 것이다. 열이야말로 응급실에 찾아오는 환자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블루 멘탈은 자신의 병원에서 온 어린이들을 병원에 온 환자들의 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병원 진료에서도 이와 같은 예들을 볼 수 있다. 뉴욕 윕스터 대학 쿠너에 따르면 열을 내리는 약품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열은 몸 조직을 방어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열을 내린다면 환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주는 것이죠. 체온 곡선은 병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물결 모양의 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열이 있다. 쿠너의 말에 따르면 박테리아로 인한 폐혈증의 경우에 열은 의사들이 반드시 내려야 하는 특수 한 경우다. 그 밖에 해열은 정정 치료 과정을 더디게 한다. 예를 들어서 치료되지 않는다. 수도에 걸렸을 때 열이 난 어린이가 좌약을 맞으면 그런 주머니가 잘 치료되지 않고 그러므로 해열 치료법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열은 환자에게 엄청난 장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열을 인위적으로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체계가 나이가 들어서도 잘 작동할 수가 있다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열이 쉽게 떨어지면 질병이 수그러지는 듯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도 열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열이 수용적인 발생이라고 생각해왔다. 또한 세균들도 열을 낸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박테리아는 열의 통합에 이바지한다. 특히나 면역계가 이러한 이물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할지 혹은 틈틈이 침자를 해가 없게 만들어서 별다른 조치 없이 처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내부 반응이 강해지면 열이 난다. 면역체계는 신경 시스템과 접촉하여 규칙적으로 열을 내리도록 한다. 스트레스는 낮과 밤 주기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 수면 에너지 보충의 시간. 잠잘 때 우리는 무방비로 적에게 노출된다. 우리는 자신이나 자녀를 보호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진화의 과정 속에서 자연은 이러한 약점을 근절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다. 그렇다면 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무엇을 얻는 것일까? 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동안 몇 가지 잘못된 대답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잠은 뇌의 순간 차단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 단계가 학자들에 의해서 15년 전에 밝혀지고 난 후에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렘이라는 수면 중에서 안구가 급속히 움직이는 현상을 또 영화처럼 평균적으로 어른들은 7시간에서 8시간까지 자는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1시간 더 잔다. 그렇다면 잠은 왜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낡은 질문에 대한 학문적으로 대답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래도 가장 이해할 만한 이론은
잠자는 시간 동안에 몸에 서비스 작업을 한다는 이론이다. 잠은 매일 행해지는 모터 서비스. 낮 동안에 사업 부족한 것을 다시 밤에 보충한다. 낮은 그야말로 스트레스다. 낮의 활동을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저축해야 한다. 근력, 운동, 소화, 사고와 같은 모든 활동은 저축된 에너지가 필요하다. 면역체계에는 감도 기능이 있다.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면역체계 활동에 도움이 될지 알기 위하여 면역체계는 마지막 열 홍역을 기억해낸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열이 면역세포의 좋은 작업장을 공격하려면 면역체계가 건강해야 한다. 면역세포는 조직의 상처를 제거하고 아주 작은 염증이라도 수리한다. 아침에 땀을 철철 흘리고 난 사람은 면역체계가 밤 동안에 격렬하게 활동한 증거다.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라도 몸 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면역계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미 질병을 앓는다 해도 수면과 면역체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침에 대부분 환자가 상태가 호전되다가 저녁이면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점점 나빠진다. 우리는 여기서 열 발생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수많은 항체나 T세포, 그 밖의 면역세포를 생산하려면 우리 몸이 얼마나 힘든지 영적으로 파괴된 그 단백질의 운송과 재생에 얼마만큼 힘이 드는지 경험하게 된다네요. 그렇겠네요. 수면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많거나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낮 동안에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린 것을 밤에 다시 회복한다. 스트레스는 면역에 가장 해가는 합법적이다. 직접적인 요인이다. 반대로 웃음, 규칙적인 운동, 휴식은 면역체계뿐만 아니라 양질 수면에 도움이 된다.